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업주부에서 지금은 어엿한 사업체의 사장이 된 여성이에요.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고 저도 30이 넘어 제 인생이 이렇게 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안다고들 하나 봐요. 저는 그리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부모님 덕분에 생활이 궁색했던 건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 없이는 대학 공부를 하기 힘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경제관념 하나는 제대로 익히고 살아왔죠. 20살까지는 부모님 도움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이후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3남 중 둘째였는데 어릴 때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줄곧 마지노릇을 하고 살았거든요. 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모님께 투정 한 번 안 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늘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눌려 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건 제가 입사를 하고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제 첫 사수였던 당시 대리님이 자기 대학 동창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상대남이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내 동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놈이야. 지민 씨랑 성향도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할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더군다나 같은 회사 사람은 좀... 우리 회사가 사내 연애 금지하는 데도 아닌데 무슨 걱정이야. 나도 우리 와이프랑 사내 연애해서 결혼했잖아. 걱정 말고 편하게 한번 만나봐. 잘 안 돼도 부서도 다른데 뭐 어때? 마주칠 일도 없을 텐데. 그렇게 사수의 손에 이끌려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썩 괜찮았어요. 나이에 비해 점잖고 인상도 좋았거든요. 남편도 제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개팅은 잘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우리 둘 다 연애나 결혼에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 이후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부서가 달라서 사무실층이 달랐던 탓에 사내에서 얼굴을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 1년 뒤 뜻밖의 상황에 남편과 조우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것도 제가 아주 난처한 순간의 말이에요. 그날은 하필 늦잠을 자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회사까지 왔는데 세상에 지갑을 두고 왔지 뭐예요. 택시기사는 바쁜데 귀찮게 됐다고 투덜대고 딱히 부를 사람도 없어서 난감한 차에 마침 출근 중인 남편이 보였어요. 창피함도 무릅쓰고 일단 남편을 불러 택시비를 빌렸어요.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남편네 부서로 찾아가 택시비를 건넸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택시비 대신 내 부탁 좀 들어줄래요? 부탁이라고 하길래 전 그냥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걸 생각했는데 글쎄. 네? 여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자꾸 선을 보라고 하셔서요. 대충 여자가 있다고 둘러댔는데도 막무가내시잖아요. 사귀는 여자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고 하셔서 부탁 좀 드릴게요. 솔직히 고작 택시비 15,000원 빌리고 가짜 애인 노릇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싫다고 거절해도 상대가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뵈러 나갔어요. 장소는 성북동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는데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라서 이참에 맛있는 점심이나 얻어먹고 오자 싶었죠. 그런데 이게 참, 비록 가짜이긴 했지만 애인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고 하니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눈앞에 놓인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시부모님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는지 가늠하셨을 테죠. 그 모습에 남편은
저보다 더 민망해하며 자기 부모님한테 눈치를 주더군요. 두 분이 그렇게 빤히 보시니까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잖아요. 사람 밥 좀 먹게 그만들 하세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고 다정히 말해주었어요. 그때 남편의 표정은 정말 다정해서 저도 모르게 순간 이 남자가 정말 내 애인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언제 식을 올릴 거냐며 결혼 압박을 하셨고, 아버님도 만만치 않게 이세 얘기까지 꺼내시며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인상도 마음에 들고 참한 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래, 우리 성민이랑은 1년 넘게 사귀고 있다고? 1년 사귀었으면 연애도 충분히 했으니 바로 식을 올려도 되지 않겠니? 아우, 이도 참.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 식을 올려요. 아가, 네 시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 이해해 다오. 그래도 말이다. 이왕이면 30 전에 애를 낳는 게 좋지 않겠니? 젊을 때 낳아야 산모 몸에도 무리가 덜 가고 애 키우는데 덜 힘들거든. 어머머, 내가 주책이지? 아직 성민이가 청혼도 안 한 모양인데. 두 분은 쿵짝을 맞춰가며 결혼을 닥달하셨고, 그 바람에 저도 남편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지민씨, 정말 미안해요. 많이 불편했죠? 원래 저런 분들이 아니신데 오늘따라 유난히 결혼 압박을 하시네요. 내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처음 소개팅을 하던 때와 달리 제 앞에서 쩔쩔매는 남편을 보니 괜히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뾰로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미안하면 앞으로 한 달간 점심 사세요.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그저 장난처럼 한 말이 빌미가 돼서 우리는 그 후 한 달간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매일 남편한테 점심을 얻어먹은 건 아니고 종종 제가 도시락을 싸가서 회사 근처 공원에 함께 앉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젊은 남녀가 한 달 내내 둘이서 점심을 같이 먹다 보니 없던 정도 쌓이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자기 꿈이 항공기 조종사였다는 것과 정년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등 그동안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제가 많이 편하게 느껴졌던지 제 앞에서는 아기새처럼 조잘조잘 잘도 떠들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색다른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고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덩달아 신이 나곤 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연애 감정이 쌓여가는 사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마지막 점심을 먹는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신경 써서 만든 도시락을 들고 남편과 함께 공원으로 향했죠. 남편이 먼저 대시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도시락통을 다 비우도록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 눈치를 보느라 말을 꺼내지 못했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둘 다 답답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제 사수가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다가 저희를 보곤 달려온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둘이 그동안 비밀 연애하고 있었구나. 아쭈, 도시락까지 싸와서 둘이 먹은 거야? 언제부터야? 응?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냐고.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수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야마, 내가 널 모르냐? 넌 아닌 사람한테는 여지도 안 주는 놈이잖아. 같이 점심시간에 공원까지 나와서 도시락까지 까먹어 놓곤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자가 마음에 없는 남자한테 도시락 싸다 주는 거 봤냐? 이게 어디서 오리발이야. 사수는 정확하게 저희 두 사람 마음을 짚어주었고 우리는 그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데이트 방해 안 하겠다고 사수가 돌아가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 둘 다 속마음 들킨 것 같은데 그냥 사귈까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돌고 돌아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사귀기 전부터 시부모님께는 결혼 허락을 받은 터라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는 바로 결혼식 준비에 나섰어요. 저나 남편이나 실속팔아서 따로 스튜디오 사진은 찍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준비해서 식을 올렸죠. 이렇게 아낀 돈으로 나중에 남편과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할 생각으로요. 하지만 살다 보니 나중에라는 말처럼 쓸모없는 단어도 없겠다 싶더군요. 한번 미루면 다시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그 나중에였으니까요. 남편도 저도 양쪽 집 맞이라서 부모 형제한테 돈 들어갈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맞이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제 동생이 결혼할 때도 그랬고 양가 부모님 환갑 때도 그랬어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직장인 투명 지갑에선 빠져나가는 항목만 늘어가니 둘이 버는데도 좀처럼 여유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애까지 낳고 보니 이젠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지 뭐예요. 주변에선 어떻게든 회사는 관두지 말라고 했지만 돌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시간이 안 되시고 시댁은 아버님은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살림만 하시지만 체력이 안 되셔서 애를 봐주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일을 쉬고 애를 보기로 합의를 봤어요. 일단 애 좀 키워놓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자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애가 젖을 떼고 뛰어다닐 나이가 되어서 다시 재취업 준비를 했는데 정말 단 한 곳에서도 오라는 곳이 없더라고요. 나이 어리고 쌩쌩한 신입도 아닌 몇 년간 집에서 살림만 하던 경력 단절녀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들어갈 돈은 많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힘드니 파트 알바라도 뛰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는 수밖에요. 친구가 하는 카페 알바부터 마트 판촉 알바, 도우미 알바까지 돈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어요. 처음 마트에서 판촉 알바를 할 때는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는데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어울리며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도 내 한 몸 움직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창피한 것도 뭐고 없이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겐 되게 쉬운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바로 제 손아래 동서한테요. 제 동서는 저와 달리 꽤 부유한 집에서 자란 여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워낙 의느님과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저보다 너댓 살은 어려 보였어요. 어머, 형님은 아이답지 않게 왜 이렇게 안 가꾸고 살아요? 내 이모뻘이라고 해도 믿겠네. 안 되겠다. 나한테 안 쓰는 아이크림이랑 나이트 크림이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서 발라봐요. 형님 형편에 이런 거 사서 쓰시겠어요? 나라도 챙겨줘야지.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작은 애밖에 없다. 그래도 손윗사람이라고 지 손윗동서를 끔찍하게 챙기는 것 봐라. 얼마나 예쁘니? 큰애야, 너도 윗사람으로서 작은 애 잘 좀 챙겨줘라. 기가 막혀. 어머님 눈에는 이게 저를 챙겨주는 걸로 보였나 봐요. 툭하면 시댁이 지가 입던 옷이며 구두, 화장품 등을 들고 와서는 거지 동량 주듯 던져주고 가는데 정말 기분 더럽다니까요. 물론 쓰던 거 얻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동서가 주는 것들은 하나같이 당장 버려도 무방할 정도인 것들 뿐이라는 게 문제예요.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에다가 옷도 유행 다 지난 데다 보풀까지 다 잃어서 집에서도 입기 꺼려지는 것들 뿐이고 신발도 제 발에 맞지 않는 것들 뿐인데도 시부모님 앞에서 가진 생색 다 내며 저한테 쓰레기 처분하는 것 같다니까요. 생각해보면 동서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신혼여행에 다녀오면서 가족 선물이라고 사왔는데 제 거는 앞치마를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앞치마가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 파는 일반 앞치마를요. 그래도 선물이라고 사왔는데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어서 고맙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이달 말에 집들이를 할 건데 음식은 홈파티 케이터링을 부르면 되지만 집 청소가 문제라서요. 내가 좀 예민해서 아무한테나 침실이랑 안방, 욕실을 맡기지 않거든요. 형님이 대신 와서 해주면 안 돼요? 고맙다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여우 같은 게 꼴랑 몇천 원짜리 앞치마 하나 사주고는 지 집 청소를 시키더라니까요. 근데 웃긴 건 동서한테 명품 백을 선물로 받은 어머님이 나서서는 동서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니? 안 그러니 큰애야. 남도 아니고 동서지간에 그깟 청소 좀 못해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빤빤히 노는 애가 그깟 거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가는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될 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날을 시작으로 동서는 툭 하면 어머님을 앞세워 제게 이를 떠밀거나 저를 부려먹기 일쑤였어요. 그럼에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건 제가 금전적으로 동서만큼 시대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동서는 있는 집 자식답게 쌤씀이가 좋아서 툭 하면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고가의 화장품이며 구두, 옷 등을 턱턱 사 안기곤 했지만 저는 1,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도 벌벌 떠는 처지였으니까요. 처음 시집을 왔을 때는 누구보다 저를 아끼셨던 어머님이었지만 돈 앞에서는 가족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그저 누가 나한테 득이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딱 하나, 동서가 저보다 못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아이였어요. 동서는 시집 온 지 2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돼서 아이 얘기가 나오면 정색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서가 임신을 하면서 그마저도 채우게 되었죠.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동서 친정에서는 아파트까지 넓은 평수인 45평으로 옮겨주었어요. 애 키우려면 30평대는 좁다나요? 20평대에 살면서 애까지 키우는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이었죠. 한편으로는 시댁 눈치도 보였고요. 특히 남편한테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남편을 떠봤어요. 여보, 당신도 처가덕 보고 싶지? 애가 졌다고 40평대 아파트로 옮겨주는 처가 있으면 좋겠지? 당연히 좋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게 돈 있는 집 딸 만나서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괜히 심통을 내면서 팩 토라지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는데? 애초에 돈 있는 남자 만나서 40평대 아파트에 살았으면 됐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괜히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마. 담담한 남편의 말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남의 편의 줄임말이라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예외인 것 같아요. 사근사근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엔 늘 제 편이 되어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주변에 저를 열받게 하는 인간이 있으니 말이죠. 동서가 임신을 하자 어머님은 저 때랑은 달리 먹을 것부터 이것저것 사서 동서 집에 드나드셨어요. 그럴 때면 꼭 저를 짐꾼으로 부르셨죠. 차라리 안 보면 모를까 나한테는 안 하던 것들을 제 앞에서 동서한테 하시니 정말 속에서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세상에 둘째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니? 입덧 때문에 통 못 먹는 거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말해라. 내가 언제든 만들어다 줄게. 제가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유난을 떠시더라고요. 실은 어머님, 제가 얼마 전부터 먹고 싶은 게 있긴 한데요.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뭔데? 뭐든 괜찮으니까 말해보렴. 그게 말이죠. 예전에 형님이 만들어다 주신 식혜가 그렇게 먹고 싶지 뭐예요? 파는 거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고 딱 형님이 만들어주신 것만 생각이 나서요. 아우, 여우 같은 게 어째 그냥 넘어가나 했어요.
동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게 뭐 어렵니? 큰애야, 너 내일 둘째한테 식혜 좀 만들어다 줘라. 어머님, 저 내일 일 나가야 돼요. 오늘 어머님이 여기로 오자고 하셔서 알바자리 내일로 미뤘거든요. 동서,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만들어줄게. 됐어요, 형님. 마음에 없으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저도 괜히 형님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그거 먹고 싶지는 않네요. 동서는 팩 토라져서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며 한 소리 하셨죠. 너는 어쩌면 애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너는 애 안 가져봤니?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평생 한이 되는 거 알아 몰라? 평소에 둘째가 널 얼마나 챙겼니? 그런데 그깟 식혜 하나 못 만들어주겠다고? 이 난리야. 너도 참 애가 속도 좁다. 둘째같이 마음 넓은 애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맏며느리로 들어와선? 군말할 거 없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식혜 만들어. 마음 여린 애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동서가 시집 오고부터 조금씩 변해버린 시어머니는 어느새 막장 드라마의 나쁜 시어머니처럼 변해버렸어요. 적어도 저한테만은요. 결국 식혜까지 해다 바친 저는 그 후로도 비 오는 날이면 김치전에 해물파전, 심지어 떡볶이에 순대 셔틀까지 동서 전화가 오면 음식을 사들고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루는 어머님이 계신 앞에서 동서가 제게 돈봉투를 내밀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형님이 음식도 해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줘서 제가 성의껏 넣어봤어요. 형편도 안 좋으신데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돈봉투에는 10만원짜리 수표가 10장이나 들어있더군요. 솔직히 그 돈을 보고 살짝 흥분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덥석 받아 챙기기는 좀 그래서 사양을 했더니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아요. 정 고마우면 내 부탁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실은 친정아빠가 건물을 사두신 게 있는데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일을 그만뒀다지 뭐예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라서 하청업체 없이 월급제 아줌마한테 맡겼는데 주인이 자주 안 가서 그런가 일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빠가 한 소리 했더니 바로 안 나오지 뭐예요? 매번 아랫사람 비위 맞춰가며 부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형님을 추천했거든요. 형님 돈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사돈댁 건물 청소를 하는 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않고 있었더니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대답도 않고 있니? 당연히 해야지. 뭘 망설여? 네가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내 아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니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넌 고작 네 자존심 살리자고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할 셈이냐?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은 마치 제가 대역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셨고 저는 남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동선의 집 일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꼭 나쁜 조건만은 아니야. 준이 어린이집 보내고 가서 청소하면 하원 시간 전까지 올 수 있으니까 월급제인데다 사대보험도 되고 나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알바 여러 개 뛰는 것보다 수입도 좋고 말이야. 동서가 그러는데 거기엔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아서 종종 청소 알바도 들어온다더라고. 쉬는 주말에 청소 알바 몇 개만 뛰어도 월급만큼은 더 벌 수도 있고. 됐어. 누가 당신 보고 그 집 가서 청소일 하래. 돈 부족하면 내가 회사 일 끝나고 대리라도 뛸게. 그러니까 당신 그 일 하지 마. 내가 싫어. 만약 그때 남편이 선뜻 일하라 했다면 아마 저는 그 일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남편이 누구보다 저를 위하는 걸 알았기에 남편을 설득해 동선의 건물 청소를 시작했어요. 6층 건물을 혼자 청소하려니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돈 욕심에 주말 알바까지 했더니 처음 한 달은 새벽에 눈뜨기가 겁날 정도로 온몸이 으스러지듯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하는 요령도 생기고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니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옆 건물 사장님이 찾아오셔선 자기네 건물도 좀 맡아서 청소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쓸고 물걸레질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건물 청소 일은 입소문을 타고 저 혼자 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밀려들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변에 일자리를 구하는 엄마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청소 업체 일을 시작했어요. 건물 청소는 물론 이사 들고 나는 오피스텔 청소, 가정집 청소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일을 하다 보니 직원 수도 늘고 수입도 꽤 늘어갔어요. 그렇게 3년을 미친 듯이 달려들어 사업차를 꾸려 나갔더니 이제는 어엿한 청소업체 대표가 되었지 뭐예요. 처음엔 제가 일하는 걸 말리던 남편도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억 단위가 넘자 저보고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며 무척 좋아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동서편에 서서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도 은근히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준 선인도 못 잊지만 저를 괴롭힌 악인도 잊을 수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희 시어머니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제가 곱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얘 첫째야, 너 요즘 돈벌이가 좋다던데 버는 것도 좋지만 쓰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돈 잘 쓰고 살아요. 지난달에 우리 그이 수입차로 바꿔준 거 모르세요? 지난주에는 아버님 낚싯대도 명품으로 새로 바꿔드렸고요. 얘, 내 거는 안 해줬잖아. 돈을 그렇게 버는 애가 시애미한테는 양말 한 켤레도 안 해줘놓곤 뭘 다 했다고 생색이야. 아,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해드려야죠. 다음날 저는 시장에 들러 한 켤레에 1,000원짜리 양말을 10,000원어치 사다가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치시며 양말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너 지금 시애미 가지고 장난치니? 내가 양말도 안 사줬다고 했더니 양말을 사다 디밀어? 너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아니요. 제가 왜 눈에 뵈는 게 없겠어요. 돈을 버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도 더 잘 보이는걸요. 어머님, 그동안 동서한테 용돈 받고 선물 받으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돈 있는 둘째 며느리한텐 간도 쓸개도 다 빼다 주실 것 같이 구셔놓고 저한테는 왜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 소리를 치시냐고요. 저한테도 똑같이 발발 기셔야죠. 안 그래요? 저요, 그동안 어머님 대신해서 동서한테 음식 만들어다 바치고 청소해주고 심부름하고 살았잖아요. 재주는 제가 부리고 돈은 어머님이 챙기고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저는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때 다 해드렸기 때문에 더는 안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구걸하세요. 아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던진 양말을 집어들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님 생신이라서 다들 시댁에 모였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려는데 동서가 지난번에 어머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꺼내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세우려는 거였죠. 어머님도 동서 옆에 찰싹 붙어서는 제게 당한 서러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재수씨 편에 서서 제 아내 괴롭히셨잖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못된 짓 하는 둘째 며느리를 꾸짖어도 모자랄 판에 같이 동조해서 큰 며느리한테 못할 짓 해놓으시곤 이제 와서 서운하게 했다고 따지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재수씨, 언제까지 중간에서 여우짓하고 살 겁니까? 재수씨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갈라지는 거 안 보여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인사과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제 눈에는 재수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허튼 짓 그만하세요. 그가 몰라서 눈 감아준 거 아니니까요. 평소 큰소리 한 번 안 내던 남편이 어머님과 동서를 차례로 혼내자 아버님도 시동생도 제 남편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어머님과 동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동서도 제 남편 눈치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게다가 저에게는 여차하면 등 뒤에 숨을 수 있는 든든한 제 남편이 있어서 겁도 안 나니까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평생 내 편인 남편을 발견하고 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 수 있어서 저는 요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랍니다.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